얼마 전인 2020년 11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이 유럽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브렉시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영국 국민들은 자치권, 이민 문제, 경제적 불만 등 많은 이유를 들어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파격적인 결정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주게 되었는데요. 바로 유럽연합의 위기입니다. 멀쩡하게 잘 운영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영국이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면서 유럽연합이 가지는 고유의 치명적인 단점들과 한계점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해체될 경우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럽연합의 존재 이유와 대체 어떠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런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연합하면 그 크기나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유럽 내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엄청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탄생한 지 이제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유럽연합은 1993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는데요. 창설 당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 12개의 유럽 주요국들의 서명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유럽 각국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는 일이었던 만큼 정말 두꺼운 책 한 권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많은 부분의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두꺼운 책 속에는 지금 유럽 연합국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 유로화의 도입이라든지 비자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 등을 협의한 내용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또한 유럽연합이 창설될 때 서명했던 12개국과 관련해서는 잘 사는 순서대로 선정했다든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았다든지의 방법으로 정해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유럽연합의 전신이라고 알려진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었던 건데요. 유럽 공동체는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50년대 후반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대규모 전쟁 이후에 유럽을 재정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 유럽 공동체 이전에도 유럽위원회, 서유럽연합을 비롯해 10여 개가 넘는 유럽 그룹들이 존재했다고 하니 유럽은 옛날부터 서로 잘 뭉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럽이 한 가지 목적으로 자주자주 뭉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서 유럽이 뭉쳤을 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운영 방법을 찾게 된 것도 사실인데요. 과거 유럽국 중 일부는 유럽 공동체나 연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럽을 전부 한 국가로 통합해서 유럽 연합국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의견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주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에 의해 무산되긴 했지만 무척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오래전부터 아주 여러 번의 공동체를 거치며 유럽은 모든 회원국이 만족할 만한 운영 방식을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의 단일 국가로서의 이점을 도입하면서도 회원국들이 주권, 정체성,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 주권을 갖고 있되 그 주권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공통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유럽연합은 여러 전신으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균형 있는 제도 위에 창설됩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창설에는 많은 운도 따랐는데요. 유럽연합이 창설된 1993년보다 2년 전인 1991년에 동쪽의 큰 위협이자 냉전의 상징이었던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역시장은 더 활발해지게 되었고 국가 간 경제협력 또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죠.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렇게 전 세계가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던 시기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유럽연합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를 키워올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12개국으로 시작한 회원국 수 또한 이젠 27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통화인 유로화의 경우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통용되는 통화로 성장했을 정도죠.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연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유럽연합이 점점 거대해지고 회원국들이 서로 교류하며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유럽연합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두뇌 유출 현상입니다. 두뇌 유출 현상이란 주로 잘 교육받고 숙련된 인력이 경제적 또는 전문적 기회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국경의 이동이 무척 자유로운데요. 회원국들이 국경을 이동할 때는 어떠한 비자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오랜 기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은 회원국 간의 아주 중요한 자원의 이동을 불러오게 되었는데 바로 노동력의 이동입니다. 회원국 간의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의
회원국의 국민들은 꼭 자신의 나라에서만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만약 다른 회원국에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면 사전에 어떠한 허가 없이도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일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숙련도도 높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뛰어난 인재는 국가와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월급을 200만원 정도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 회원국인 B에 놀러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500만원씩이나 받고 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바로 짐 싸서 B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러한 두뇌 유출 현상은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회원국에서 더 발전된 회원국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잘 발전한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굳이 모셔오지 않아도 다른 국가들에서 알아서들 찾아와 주니 인재 찾는 수고를 덜게 되었고요. 반면 덜 발전된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나라의 소중한 인재들이 다른 잘 사는 나라들로 계속 빠져나가고 유출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러한 국가의 미래 자원 유출이 계속된다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인데요. 물론 이 상황에서 유출되는 인재를 붙잡고자 평균 임금을 올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회원국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게다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두뇌 유출 현상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기간에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무역 거래가 막히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이동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바뀌는 경우가 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재택근무는 어찌 보면 유럽에 가장 잘 맞는 업무 방식이기도 한 게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 교육, 보건, 소매, 관광과 같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경우 굳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택으로 업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국경을 넘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젠 본국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으면 되니까요. 두뇌 유출의 온라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온라인 두뇌 유출 현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국민들은 가만히 집안 의자에 앉아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옆 나라로 출근하면 됩니다. 이렇듯 유럽연합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인재 유출은 같은 유럽연합 내에서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유럽연합 내에서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말고도 유럽연합 공통통화인 유로화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들 모두는 같은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회원국 간 무역이나 상거래를 훨씬 쉽고 수월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전 세계에서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다 보니 국제적으로 무척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이 유로화가 사실 회원국들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모든 유로화로 인한 문제의 원인은 국가별로 개별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로화는 유럽연합에 속한 여러 개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통화인 반면 이 통화의 통화 정책은 유럽 중앙은행 이 한 곳에서 모두 결정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분명 국가별로 상황과 경제력이 전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국가별로 달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통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분명 유럽연합 전체를 위한 결정을 하더라도 개별 국가들 하나하나를 위한 결정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유로화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2010년에 그리스는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화폐의 가치를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게 되고요. 이렇게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국의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 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위기 당시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유로화 때문이었는데요.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회원국들이 무려 27개나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힘들다는 이유로 단지 그 국가만을 위해 통화의 가치를 조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자체적인 통화 정책 하나 펼쳐보지 못한 채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국가의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게다가 이러한 유로화의 고질적인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화폐는 같은 유로화를 쓰더라도 국가마다 물가 상승률은 분명 제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인 룩셈부르크의 최근 물가 상승률은 약 4% 정도로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상승률이에요. 이 정도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는 등의 별도 통화 정책은 필요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여기 다른 회원국인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같은 시기 에스토니아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0%에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라면 당장이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은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회원국이 오직 에스토니아밖에 없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 에스토니아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라도 올리는 날에는 물가가 안정적인 다른 국가들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럴 때는 자체적인 통화와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유럽연합 내에서의 노동력 이동 문제와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가지는 문제점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유럽연합 존폐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앞에 등장한 문제점들이 결국 유럽연합을 와해시키고 유럽연합이 해체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처럼 멋지게 나와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건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강력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영국은 유로화를 채택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체 통화인 영국 파운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유로를 채택하지 않고 자국 화폐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파운드화는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통화 중 하나거든요. 달러나 유로화만큼은 아니어도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예비 통화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높은 통화인 게 사실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비중이 큰 자체 통화까지 보유했다 보니 자신있게 유럽연합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유로화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국가 중 국제사회에서 자국 통화의 비중이 무척 작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유로화를 못 쓰게 될 경우 자국 통화를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유로화의 비중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해체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경제 기능조차 불가능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과거와 의미 그리고 연합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만약이라도 유럽연합이 해체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들 만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연합 국가들은 연합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유럽연합이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잘 유지해갈지 혹은 드러난 문제들에 의해 해체 수순을 밟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